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드디어 르네상스로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그림부터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어요. 먼저 그림을 보시죠. 자, 그림을 보시죠. 어떤 장면입니까? 야한 장면 아닙니다.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자의 그림자가 벽에 이렇게 비쳐 있죠. 여자가 한 손으로 그 벽의 그림자의 실루엣을 따라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작품의 제목은 회화의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저렇게 발명이 되지 않았겠느냐. 원래 이 얘기는 그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 나온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어느 날 멀리 떠나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칼이 있고 투구가 있는 걸 봐가지고 전쟁터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멀리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 그림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남자의 상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남자의 상을 벽에다 비춰놓고 그림자를 본따가지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의 아버지가 그 뭐랄까요, 그 도공이라고 하나요? 그 세라믹. 저기 도자기 굽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아주 실물과 비슷하게 이렇게 부조를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했다 하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지금 저 남자는 프레젠트 하죠. 여기 있죠. 근데 곧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죠. 그럼 영어로 말하면 부재하는 거니까 absent죠. 그런데 그림이 있으면은 프레젠트 했다가 absent 한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represent. 말하자면 다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리프레젠트를 갖다가 재현이라고 그러죠. 원래 재현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따라 그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없는 사람, 그 없는 사람을 다시 눈앞에 데려다 놓는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전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목동이에요. 그렇죠? 목동인데 그 지팡이로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의 그림자가 있죠. 양의 그림자를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지오토라는 그 르네상스 초기 화가가 있는데 지오토가 어느 날 목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치마부에라는 화가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데려다가 제자를 삼았다. 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회화의 전설에다가 아마도 그 지오토의 그런 전설을 섞어가지고 만든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다시 회화가 돌아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원칙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중세 때는 미의 형식적 정의가 어디로 변한다 그랬습니까? 실질적 정의로 변해서 아름다움은 형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색채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형이죠. 회화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형에 있는 겁니다. 형을 그리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색채는 당연히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색은 형을 단지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왜 어린이들 보면은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색칠하는 거 딱 보면 드로잉만 되어 있으면 딱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색을 딱 칠하게 되면은 툭 튀어나와 보이죠. 그 정도의 효과만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서구인들의 미의식이 미에 대한 실질적 정의에서 다시 형식적 정의로 변하고 회화라는 걸 무엇보다도 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원래 이런 운동은 중세 때도 있었습니다. 중세가 하나의 단일한 시기가 아니라 중세 때도 르네상스가 있었어요. 유명한 칼 대제 아시죠? 샤를르마뉴라고. 이 분은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앞서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로마를 가서 보고 그 유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칼 대제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기나마 그 궁정의 공식 취향이 그 고대 로마풍이었습니다. 고대풍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연주의가 잠깐 부활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세 수도승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 자연주의적 견해를 옹호했는데 그건 왜 옹호했냐면 본의 아니게 옹호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 교회 한번 가보세요. 온갖 금박, 은박, 보석으로 그냥 휘황찬란하거든요. 이걸 보는 순간에 수도승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독교라는 건 그래도 무엇보다도 청빈의 도덕인데 청빈을 실천해야 교회가 이렇게 사치스러워 쓰겠느냐 라고 해서
화가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니그라의 탄뎀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니그라에가 뭐 니그로 무슨 검다는 뜻이죠. 오로지 무슨 색? 검은색으로만. 그러니까 사실 오로지 검은색으로만 그릴 수 있는 건 뭡니까? 형태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도승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대의 그 형식적 통일을 옹호하게 된 거죠. 그보다 더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면 성상 파괴 운동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림 없이는 유지가 안 됩니다. 왜? 그 기독교 문명의 그 주축이 된 그 유럽 사람들 있죠. 오늘날에 프랑스하고 독일 뭐 이쪽 사람들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보다 문화 수준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야만인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철학이 난해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밖에 없느냐. 이쪽은 다신교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끔 해줘야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신을 존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나 또는 그려서 보여줘야지 비로소 믿거든요.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성상을 만들었더니 항상 또 과격분자들이 있죠. 성경에 성상 만들지 말라는데 왜 만드느냐. 그래서 그걸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황청에서 골머리를 앓다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 아주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냐. 성상은 숭배되어서도 안 되고 파괴되어서도 안 된다. 성상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상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성상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상이나 성화는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알기 쉽게 설명할 때 필요한 게 바로 그림이다. 결국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과제를 띠게 되냐면 옛날 중세 회화는 그 재료, 빛, 광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초월적인 빛을 상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그림 또는 조각 같은 것은 성소에 일어난 일은 옛날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은 앱센트하죠. 지금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성소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생하게 불러서 다시 눈앞에 데려다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르네상스 회화의 원칙 같은 것도 사실은 중세의 테네에서 태어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르네상스라는 시대에 근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오랜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베르티라는 사람이 회화론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회화란 무엇이냐? 회화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 데려다주고 이미 몇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일지라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공간적으로.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부재한 사람들을 다시 눈앞에 데려다 놓는, 다시 리프레젠트하게, 다시 존재하게 하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회화의 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베르티가 드는 예가 뭐냐면 알렉산드로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 휘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왕의 초상도 그림 앞에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생생했든지. 그 다음에 라케다모니아의 아게실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인데요. 이 사람은 누가 자기 얼굴을 그리거나 조각으로 새기지 못하게 했답니다. 왜? 자신의 외모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터라. 후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그랬답니다. 여기서 이제 변한 거죠. 회화의 역할이라는 게 확 변해가지고 이제는 가시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래서 마치 실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회화의 본질이라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형과 색이라는 건 중세 예술은 형과 색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재현할 의무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자유롭게 유의했잖아요. 이젠 다시 형과 색이 재현의 의무에 종속되는 겁니다. 이로써 환영주의 예술, 헛개비같이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환영주의 예술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의 미학이다라는 게 용도 폐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알베르티 회화론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거의 예술가들은 금을 그릴 때 금을 사용했다. 아직도 그런 화가들이 덜어 있다. 근데 그것은 훌륭한 방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을 그릴 때 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감을 사용해서 그려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화가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빛을 그릴 때도 중세 사람들은 빛을 그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빛을 사용했어요.
보석의 광이나 아니면 로마네스크 성당의 그 촛불의 효과나 아니면 스테인드 글라스에서는 자연광을 사용했잖아요. 재료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운 것 옆에서 밝아 보이고 밝은 것 옆에서 어두워 보이는 사물들의 성질과 유사하게 사물을 그림으로 재현할 때도 흙과 백의 적절한 배합을 구사한다면 눈부시게 빛나는 광채라도 그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빛을 뭐로 그리라는 얘기입니까? 물감으로 그리다. 물감으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뭘 통해서? 흙과 백을 컨트라스트, 대조를 시키게 되면. 실제로 이제 뭐 카라바지오 같은 거, 바로크 시대가 카라바지오 같은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막 빛이 자결하는 듯 하잖아요. 사실 가끔가다 생각하면 이건 굉장한 발명입니다. 왜? 여러분 빛 아시죠? 명도 굉장히 밝잖아요. 물감 보세요. 물감 하얀색을 아무리 제 아무리 밝아도 빛처럼 같은 명도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저 같아도 포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물감으로 빛의 효과를 내란 말이냐. 그걸 해낸 겁니다. 르네상스 화가들은. 자, 옛날엔 재료로 처리했던 게 중세 예술은 바로 재료의 미학이었잖아요. 그 재료를 통해서 중요한 상징작용을 다 해치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써 뭐가 폐기되는 겁니까? 중세의 가장 중요한 미학적인 원리였던 미에 대한 실질적 정의가 폐기가 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다시 고대 그리스로 회귀하는 겁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색을 사용해서 황금의 광채를 모방한 화가에게 우리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색으로 황금 색칠을 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화가라는 거죠. 그다음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 금박으로 바탕을 칠한 그림들이 그래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들에서는 밝게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그늘져 보이고 어두워야 좋을 부분들이 환하게 번쩍거리는 것을 봅니다. 이거 뭐냐면 중세 사람들은 실제로 밝으냐 실제로 어두우냐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밝게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밝게 그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알베르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밝은 부분을 밝게 그려야 되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그려야 되거든요. 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방해하느냐? 무엇이 방해하느냐? 금박의 사용이 방해하는 거예요. 금박을 칠하게 되면은 배경 중에 어두운 배경도 뭐가 돼요? 배경을 금박으로 칠하면 반짝반짝 빛나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이는 것하고 달라 보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뭐냐? 상아나 옥석 그리고 다른 귀중한 재료들은 화가의 손길이 닿으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황금이라 할지라도 예술가의 세공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쇠 가운데서 가장 천대받는 납덩어리조차도 그게 피디아스나 프락시텔레스 같은 명장의 손길이 스친 것이라면 같은 무게의 은괴보다도 더 비싸게 칠 수 있습니다. 납으로 만든 것이다 하더라도 예술가의 솜씨가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무게의 은보다 더 비싸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화가들의 그 솜씨, 자신의 예술적 솜씨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그렇잖아요. 피카소 그림 사실 그 재료값은 얼마 됩니까? 캔버스에다 물감 좀 섞어가지고 해 한 10,000원 안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억, 몇백억씩 하잖아요. 바로 이런 전통이 바로 르네상스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알베르티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생생한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윤곽을 떠야 되잖아요. 윤곽을 뜨는 방법을 이 사람은 시각 피라미드로 설명합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은 내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내가 이제 이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 눈에서 이제 안광이 뻗어나거나 빠져나갑니다. 쫙 뻗어나가가지고 근데 이 시선은 투명한 것은 얇고 투명한 것은 뚫고 지나갑니다. 공기 이런 건 뚫고 지나가가지고 둔탁한 것, 불투명한 것에 딱 닿으면 거기 딱 가가지고 끝자락에 가가지고 딱 점을 딱 하나 찍고 거기서 딱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계속 여러 가닥에 나가가지고 윤곽 전체를 감싸게 되겠죠. 이렇게 쭉. 마치 그 스파이더맨이 쭉 하면 거미줄 나가는 것처럼 거미줄처럼 시선이 쫙 나가지고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피라미드형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딱 자르면 뭐야? 단면이 얻어지죠? 그 단면이 그게 회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 문양이 뭐냐면 가문의 문양이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가 있다. 위에 써있기를 뭐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잡을 수가 있다. 스파이더맨이 이걸로 대상을 포착하듯이 저런 식의 방법을 이용하면 난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이런 그 자의식 같은 게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시각 피라미드를 따는 방법,
따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그 알베르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것은 알베르티 것은 아니고 듀이러라는 사람입니다. 알브레히트 듀이러라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갖다가 계속 이으면은 이게 류트라는 악기거든요. 류트라는 악기. 그럼 이 부분을 따야 되거든요. 여기서 단면을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따느냐? 줄을 하나 연결합니다. 여기 끝에 이제 달렸죠. 요 줄을 막대기에 맸습니다. 그래서 류트의 끝에다 갖다 대는 겁니다. 가장자리에다 점차. 그러면은 여기서 선이 계속 움직이겠죠. 그래서 선이 움직이면서 아마 류트의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걸 어떻게 따냐면은 여기 액자 같은데 사실은 줄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거기다가 갖다 놓고 나중에 여기 있는 것을 갖다 대서 그 점을 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뭡니까? 이 줄을 또 내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점을 찍고 하다 보면 이 단면이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류트를 앞에서 본 모양을 그대로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피라미드 단면. 이 사람은 회화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화란 주어진 거리, 주어진 시점, 주어진 조명 밑에서 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으로 구성된 평면 위에 선과 색을 이용해서 선을 이용했죠. 이으면 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채색을 해야 되죠. 채색을 해서 얻어진 예술적 재현. 이게 바로 회화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한 단축법이죠.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건 만테냐라는 사람이 그림이거든요. 죽은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한 단축이죠.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앞에서 저런 그러니까 예컨대 그 사람을 갖다가 앞에서 본 장면을 이렇게 딸 때 시각 피라미드가 형성되면 그 단면을 따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자세다 하더라도 아무리 급격하게 이렇게 단축이 된 자세라도 묘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효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딱 벌리고 우리한테 마치 확 다가오는 듯한 육박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죠. 실제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회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평면에 그린 그림이지만은 마치 부조처럼 툭 튀어나와 보여야 된다. 이런 효과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저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요. 그림 한번 보시죠. 마사치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회화사에서 서양 예술사에서 원근법이 도입된 최초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원근법은 이제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 브루넬레스키가 발견한 그 원근법을 마사치오가 최초로 회화에 적용했는데 이 선을 갖다 이어보게 되면은 소실점이 대충 요 아래쪽에 딱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래쪽에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섰을 때 눈의 위치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 벽이거든요. 꽉 막힌 벽인데 마치 안쪽으로 확 파고 들어간 3차원 공간에 환영이 생겨버리는 거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당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섰는데 이건 벽인데 안으로 뚫렸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를 냈으면 틀림없다는 거죠. 아울러서 중세 때는 어떤 비례를 채택했죠? 우리의 객관적 비례와 제작적 비례. 객관적 비례는 실물과 너무나 똑같은 것이었죠. 제작적 비례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때 이 사람들은 뭘 사용했냐면 중세 사람들은 객관적 비례에서 벗어나서 제작적 비례를 사용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가능한 한 인체 비례를 눈에 보이는 실제 인체 비례예요. 가깝게 가는 객관적 비례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비례론이라는 게 부활을 해요. 이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뒤로의 그림입니다. 보면은 아주 자디잘게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요것들 보면은 발목, 종아리, 또 종아리에서 요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비례를 정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물과 유사한 인체를 얻기 위해서 비례론을 갖다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죠. 자, 하지만 역시 르네상스 시대의 발명품은 뭡니까? 원근법이겠죠. 원근법인데 알베르티는 잘 보십시오. 옛날 화가들은 원근을 줄 때 르네상스 화가들 같은 경우에 초기 같은 경우에는 소실점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멀리 있을수록 물건이 작아 보이죠. 그걸 나타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 이제 대충 선을 하나 그어요. 그래서 이걸 3등분합니다. 그럼 두 개가 있겠죠? 요 두 개만큼을 다시 올려요. 그러면 선이 좀 얇아지겠죠? 그걸 또 다시 3등분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있겠죠? 그 두 개만큼 또 다시 올립니다. 또 다시 3등분하고 그럼 점점 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점이 수렴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실제 눈높이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베르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식을 사용하냐면 먼저 시점을 먼저 정해두거든요. 정해둔 다음에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줄여나가야 되는데 어떤 비례로 줄여나가는지 잘 모르겠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이제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만나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요 점을 잇게 되면은 요 점을 잇게 되면은 요 비례가 줄어드는 비례가 아주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걸 가만히 보면 뭐랑 같냐면 시각 피라미드잖아요. 시각 피라미드, 옆면에서 본 시각 피라미드와 그 다음에 앞면으로 본 정면에서 앞으로 뒤로 가는 것을 결합을 시키고 여기 이제 눈높이가 딱 있거든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원근법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원근법이다라는 것은 이제 북후 다른 나라 화가들도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이론적 토대가 안 됐는데 알베르티 같은 경우는 아주 수학적으로 정당화를 딱 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원근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3차원 공간 자체를 묘사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안에다가 대상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여기서 점점 나무들은 그 비례에 맞게끔 작아지겠죠. 좀 가면 갈수록. 저런 식으로 공간부터 정리한 다음에 그 안에 대상들을 이렇게 늘어놓는 겁니다. 이런 공간 개념은 중세 공간 개념과 다르거든요. 중세 사람들은 공간, 이거는 뭐냐면 공간은 균질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중세 사람들에게 균질적인 공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 중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스페이스라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플레이스에 가까워요. 여러분 아시죠? 플레이스와 스페이스는 달라요. 스페이스는 자연과학적 공간이지만 플레이스는 예컨대 여러분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도 내가 딱 좋아하는 남자나 또는 여자가 딱 있으면 다르죠 벌써. 다른 사람들 이렇게 벌써 질적으로 다른 공간감이거든요. 그게 중세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공간, 질적으로 균질한 공간들, 그 다음에 무한한 공간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 모방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티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화가들한테. 첫째,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원근법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기하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하학을 모르는 자, 회화를 그릴 수 없다. 옛날에 그 플라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카데미에다가 기하학을 모르는 자 여기에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올 수 없다. 즉 기하학을 모르면 철학을 모른다라고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기하학을 모르면 이제 회화를 못한다. 그림을 못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가들은 모름지기 시인이나 수사학자들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부터는 그 그림이라는 게 이제 내용이 중요시 되는 겁니다. 왜? 화가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옛날에 성경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뭐겠습니까? 옛날 역사적 영웅의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먼저 주어지고 그것을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까? 문자로 된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수사학자와 시인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 기하학과 같은 것은 이과적인, 오늘 문과 이과를 구별하잖아요. 이과적인 교양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합니까? 문과적인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화가들은 모름지기, 자연 습작을 하는데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그려버릇하라는 겁니다. 스케치를 해버릇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그림들을 생생하게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의 대사를 묘사하는 게 힘든 모양이에요. 이것도 뒤로 같은 사람들 말 하나 묘사하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처음에 그린 말은 좀 이상해요. 근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습작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한번 그릴 수 있게 되면 그다음에 그걸 갖다 유화에다 그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낫말을 배워서 그걸 갖다가 그림 속에 사용하듯이. 이게 알베르티가 화가들한테 권하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발생하느냐면은 전형적인 그 재현 회화의 원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스토리아라고 하거든요. 이스토리아라는 것은 뭐 히스토리라고 해도 되고 근데 원래 뜻은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스토리라는 게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 먼저 있고
거기다가 화가는 뭘 주는 겁니까? 형식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위주의 미학이 성립하는 것이고, 이 형식이다라는 것은 자유롭게 유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바깥에 있는 대상과 똑같이 닮아서. 그래서 이 스토리아 속에 있는 그 영웅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생생한 환영을 주는 그런 효과를 내야 된다. 이게 회화의 원리가 되는 거죠. 단 이제 르네상스 화가들이 자연 모방이다 할지라도 자연 모방만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과제는 또 뭐냐면 삶으로 있는 그대로 그리되 동시에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아름답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결점 같은 게 있으면 결점을 그리되 너무 추하지 않게 슬쩍 고칩니다. 그 다음에 피디아스 같은 사람 또는 제옥시스 같은 사람 작업할 때 현실에 아름다운 여인이 없기 때문에 5명의 아름다운 처녀를 골라가지고 그 중에 뭐 해요? 아름다운 부분을 따서 현실에 그 어떤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잖아요. 다음 그림 보시죠. 이건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투구를 쓰고 있죠. 네. 페리클레스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투구를 쓴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두상이 좀 길답니다. 그래서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만들어야냐면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름다움. 이것이 더해져야지 르네상스의 미의식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세랑 굉장히 다르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원근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